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효은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양시장이 모두 다 강력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실상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한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M7 기업 가운데서 애플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물론 2720선까지 고점을 올려내긴 했지만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오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현실이 오늘 또 현실화됐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구간에서 2700선을 하회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690선까지 내려왔고요. 외국인 수급이 늘 그랬듯이 문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매수를 하나 했는데 막상 오늘 시장을 열어보니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730선을 겨우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오늘은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6월까지 함께 저희 대비를 해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마켓 A컵 어떤 그림을 준비를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1월부터 5월까지 뉴욕 증시는 트럼프가 이끄는 리딩방이다라고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X를 통해서 혹은 소셜 트루스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시장이 올라갈 거다, 조금만 기다려봐라라고 커멘트를 남기면 진짜 이 시장 자체가 크게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리딩방이 어디 있냐라면서 우스갯소리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이면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요. 행정명령에 대한 요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슷한 사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1월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식 때 행정명령 사인쇼를 했다라고 주요 외신들에서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뉴스 꽤 많이 들으셨죠? 최근 5월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요 인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또다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사인한 것과 트럼프 리딩방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잘 들어가 보면요. 한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트리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몇 개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좀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은요. 4년 동안 162개의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에 조금 이 집권 초기 때 많이 이렇게 집중이 돼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계속 4년 동안 꾸준히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보실까요? 이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이제 4개월 정도 됐는데 취임 이후로 157개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일기 때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일기 때 보시다시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바이든 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에 2기 들어서는 많은 행정명령에 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명령에 사인한다라는 부분을 그냥 이 겉에서 보이는 뉴스 말고 속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게 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건요. 빨리, 그러니까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 절차는 간소화되게 됩니다. 그 말은 트럼프가 그만큼 급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한 만큼 빠르게 많은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진짜로 급한 부분은 어디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행정명령이 집중된 곳은 3곳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미국 에너지 해방 명령, 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IRA를 중단하는 법안이기도 한데 지난 1월 20일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바이든 정부의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지가 보였던 행정명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요거는
조선업 재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에 원자력 산업 기반 활성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요거는 5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흐름 생각해 보시면 요 4월에 조선업이 주가가 아주 탄력이 좋았고요. 5월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후부터 원자력 쪽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은 중간재와 자본재를 키우고 싶어 한다. 5월의 원자력 활성화 행정명령은 국내 산업재 강세를 조선에서 다른 업종으로 넓혀줄 것이다라면서 건설과 유틸리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업과 원자력의 요 교집합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건설과 유틸리티 쪽에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렇다면은 조선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는 이 전체 업종 가운데서 많은 업종이 있지만 그 안에 조선업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뉴욕 증시가 참 큰 글로벌 증심에도 불구하고 조선 업종 자체가 없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미국이 조선업에 있어서 경쟁력도 없고 트럼프 행정부가 빠르게 행정명령을 사인을 해서 조선업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시장 안에서는 조선업종의 시가총액이요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조선업 자체가 없고요. 건설기계와 중장비로 분류가 되는데 이마저도 전체 시가총액 가운데서 0.6% 정도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냐면 캐터필러 그리고 이 트럭을 만드는 파카와 같은 기업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에 없는 산업이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조선은 미국에 없는 산업이라서 외국인의 국내 유입 강도가 꽤나 높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2022년, 2023년 조선업 자체가 적자를 기록할 당시에 전체 외국인의 비중이 9%대였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19%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5월 달 한 달 동안 조선업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고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급한 쪽 먼저 첫 번째로는 조선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함께 만나보시죠. 조선처럼 사실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 있는 것이 원전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 안에서 원전이 속한 중전기 장비 쪽의 시가총액은 2.5%에 해당이 되고요. 미국 시장 안에는 시가총액이 0.2%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10배 차이죠. 앞서서 만나봤던 조선과도 비슷합니다. 미국이 없는 쪽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빠르게 행정명령을 하고 있는 이쪽이 조선업과 원자력 쪽인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분야입니다. 최첨단 산업 AI 데이터 센터인데 여기에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으로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나 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내 현재 가동 중인 원전기는 94개인데 2000년 이후로요. 신규로 허가된 건은 단 2개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원전 산업 자체가 미국에는 죽었습니다. 원자로를 만들 때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면서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량이 많은 국가를 하나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첫 번째 중국, 두 번째 프랑스, 세 번째 러시아, 네 번째 한국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국가와 지금 미국이 손을 잡을지 여러분들 딱 보이시죠? 한국입니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원전 산업 그리고 조선 쪽은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좀 사실은 종목을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2시 9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 어떨까요? 이어서 김주영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5월 마지막 거래일 2시 부근 시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확실히 오늘 국내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더해지면서 시장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장중 흐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은요, 확실히 오전이 조금 더 강했다라는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2,700선을 이탈을 했고요. 저점 2,689선 터치 이후에 지금은 소폭 올라온 모습이기는 하지만 0.9%대 하락하면서 2,696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장중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장중에 강보합 전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약보합 전환을 하면서 현재는 0.4% 넘게 밀리면서 73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눈에 띕니다. 확실히 또 외국인의 매도 폭이 좀 큰 모습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냈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매도로 포지션을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 하방을 좀 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1,1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소폭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 오늘 강보합으로 조금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마감장까지 기관의 이 매수세가 조금 커질지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면요. 어제는 빨간불 켰던 SK하이닉스 오늘은 3% 넘게 밀리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0.8%대 그래도 빨간불 켜내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로는 외국인과 이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빨간불 켜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0.5%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금융주 어제에 이어서 빨간불 켜고 있는 흐름 괜찮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도 0.8%대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확실히 최근 코스닥 시장을 좀 보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1%에서 2%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좀 부진합니다. 0.9%대 하락세. 그래도 비만 치료제 팩트로는 3% 안팎의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두산 테스나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에서 이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관세 우려가 더해지면서 이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마감을 했던 모습이죠. 이 영향단에서 SK하이닉스도 3% 넘게 밀리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두산 테스나는 강합니다.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두 자릿수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28,500원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소폭 내려오면서 1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샤페론입니다.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는 부분이 기술 이전이죠. 어제 같은 경우 나이백이 기술 이전 체결 공시를 내놓으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갔는데요. 오늘은 샤페론입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 글로벌 제약사랑 아토피 치료제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특히나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 40조 원 규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대감들 모아가면서 오늘 14% 넘는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KMW입니다. 오늘 하나증권 측에서 리포트 내놓으면서 영향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이 바닥을 통과했고 PBR도 역사적 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통신 장비 규제가 강화가 되고 또 미국에서 실제로 이 경매들이 좀 이어진다면 KMW 같은 경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기대감을 모아갔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현재도 그 탄력성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감장까지 힘을 잃지 않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벌써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간이 빠른 만큼 어떻게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주, 증권주, 보험주, 트로이카. 앞으로 6월에도 봐야 된다라는 그 전략들이 사실 증권사 이제 6월 리포트 전략 리포트 보니까 이게 거의 공통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연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그게 좀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에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상법에 대한 개정 얘기라든지 저는 이것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배당 분리 과세. 요것만 돼도 네.
우리나라 증시는 최소 200~300포인트는 올라야 된다. 최소, 네. 최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분리 그 과세로 해버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거 해외 안 사고 여기 사는 분들 진짜 많을 거거든요. 거예요? 네. 이게 배당이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세 들어가신 분들은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올라가거든요, 세율이. 그래서 안 해요, 배당을. 왜냐하면 5% 이하로 하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되게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 모멘텀이 확인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았다 보니 뭐 지주사까지 그 무거운 지주사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당연히 금융주가 주주 환원율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이 많아서 연속성을 가질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 이제 뭐 이후 전후가 다르다. 이래 버리면은 네, 당연히 차익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이제 저 PBR로 인정이 되는 그죠. 기업들이 많은 거고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좀 수출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대외 정책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거나 그리고 지금 화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위안화로 결제하는 대금이 늘어나서 화폐도 사실은 조금 밀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단순히 싸다라는 관점으로만 올라갈 거였으면 진작에 3천 뚫고 4천, 5천 갔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산업별 성장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조선, 방산, 변압기 이런 쪽들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원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금일 미국장에서도 이제 이 법원에 대한 판결이 살짝 뒤집히는 상황이 생기면서 어떤 종목군들이 먼저 빠졌냐? 대표적으로 원전주들 많이 빠졌고요. 그 좋았던 유틸리티도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양자 컴퓨터 같이 좀 핫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과격하게 올라갔었던 위주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증권주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최근에 네, 너무 많이 그죠.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차익에 대한 우려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 쪽이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융, 뭐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게 워낙 무거워가지고 맞아요. 이게 어떻게 테마야? 이거는 저 PBR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쵸. 대통령 선거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공약들 이게 이제 코스피가 뭔가 체질 개선을 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많이 오르면 한국 시장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럼요. 오르면 한국 시장은 떨어지니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해서 매수 꺼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업종 여러 가지 좁혀서 네. 금융도 있고 보험도 있고 건설도 워낙 많이 올라갔고 그 가운데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좀 볼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요 산업군들 중에서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에서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를 좀 꽤 오래전부터 밀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가처분 소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요번에 대출금리가 또 떨어지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마 님이라는 이제 예대마진 부분이 좀 타격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주주 환원율을 강력하게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증권은 다르죠. 보험은 이제 회계 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개인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을 골랐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뭐 이런 종목군들에다가 먼저 올라간 미래에셋증권 이런 네. 종목군들이 과거부터 미국 주식이라든지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았었던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뭐 우리가 국내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좋으면 중국 ETF 들어가서 중국 매매하고 또 미국 좋으면 미국에 직투하고 또 이제 일본 좋으면 일본에 직투를 합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해외 수수료가 브로커리지가 훨씬 더 세요. 살 때는 싸지만 팔 때가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률이 좀 크게 챙길 수 있고요. 또 ETF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증권주에게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고요. 또 올해 IPO 보세요. IPO 어마무시하게 잘 되잖아요. 그걸 돈 엄청나게 벌어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과는 다르게 다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상법 개정과 뭐 배당 분리과세 대보세요. 그러면 증권 거래대금 자체가 그러네요.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보다는 증권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월봉상 기술적으로 완전 올라가 있는 종목은 좀 부담스럽지만 미래에셋증권도 한 3거래일 전으로 보서 월봉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돌파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짜리 월봉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원래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인데 그런 미래에셋증권이 아마 안 올랐으면 제가
제가 그것도 들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주도 사실 요번에 리포트 보시면은 한 4거래일 동안 거의 4개 증권사에서 그냥 쏟아냈습니다. 목표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는데 뭐 현대건설이 대표적으로 막 7만 원대, 막 5만 원, 4만 원대부터 7만 원 나와가지고 여전히 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뭐 싸긴 싸죠. 어. 싸긴 싼데 거긴 또 원전까지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도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DLENC 좀 느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기술적인 부담감이 좀 약간 덜하기 때문에 최선호주보다는 차선호주에 가까운. 그렇죠. 그죠? 뭐 최선호주는 사실 현대건설이긴 한데 주가 너무 올라서 그죠. 예, 좀 쉬어갈 수 있으니까 DLENC라는 종목으로 좀 대체 편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원전이랑 연결이 있고요. 또 이제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추가적인 뭐 건설이라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고요. 해당 종목도 건설사 중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볼륨 자체가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게 하나의 증권 회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한 4군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 쪽 그리고 은행 쪽, 증권 쪽 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책이 발표가 된다면은 증권주가 조금 더 유리하고 그 가운데서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또 직접 기술적으로 다 분석을 해본 결과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을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건설주 가운데서는 약간 덜 오른 DLENC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조선 이야기 바로 해볼게요. 미국 정책도 좀 엮여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는 결국에는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는 거 보면은 실적 베이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조선주에서는 저는 이제 건조와 연결이 되어 있는 네.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선주들이 HD 그룹주들이 좀 잘 올라간 게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LNG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3년치, 5년치 평균치를 보시면 항상 HD 그룹이 제일 선도합니다. 이게 현대사무중공업이 가장 최신식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태풍이나 이런 피해도 없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좋고 뭐 기후의 변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수주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 항상 건조 쪽에서는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건조로 하면 최근에 뭐 요즘에 세진중공업이나 기타 이제 기자재도 좀 움직였는데 같이 보셔야 되는 건 엔진입니다. 엔진. 2007년부터 9년까지 랠리 나올 때 물론 그 이전부터도 올랐지만요. 그때도 조선이랑 더불어 제일 많이 올라간 기자재는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진은 중국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네. 우리나라가 완전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조차도 우리나라에서 엔진을 수입하지 않으면 지금 엔진에 대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공급 부족이 엄청 심하단 그죠.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또 얻을 수 있고요. PER 순도 조선주보다 더 싸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프리미엄 가격 전가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죠. 뭐 성과가 안 움직여도 엔진은 그냥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을 토픽으로 좀 부가로 본다면은 HD 현대마린 엔진 그리고 이제 DF 엔진으로 좀 집중해 보신다면 현대마린 솔루션까지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MRO나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좀 많은데 이쪽은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작지는 않아요. 작지도 않고 규모도 크지만 과연 단기적으로 바로 이 밸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런 가능성만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까라는 부분에 좀 물음표고요. 하나오션은 사실 수주로 보면은 현재 주가까지 못 올라옵니다.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올라간 이유가 결국엔 MRO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대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 프리미엄은 저는 이미 꽤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 쪽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수주 잔고죠. 수주 잔고가 쫓아내지 못하면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선은 건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건조 그리고 엔진 이렇게 짚고 왔고요. 이어서 또 원전 쪽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간밤 증시가 빠질 때 원전 쪽이 좀 크게 빠진 상황이고 다만 또 말씀해주셨다시피 올라갈 땐 또 탄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원전도 좋죠. 그래서 제가 건설에서 DLNC를 갖고 온 것도 결국엔 원전이랑 원전이랑, 엮여 있는 거고 뭐 이제 뭐 토픽이긴 하지만 가격이 높아서 안 말한 현대건설도 대표적인 원천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원전은 제가 봤을 때 한동안이 제가 봤을 때 몇 년 동안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몇 년? 왜냐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확대 기조. 젠슨항 같은 경우는 지금 AI가 시작이다라고 계속 멘트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그 영상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로봇끼리 이제 격투기 하는 거, 맞아요. 네, 그거 보셨을 텐데 거기 이제 사람이 조종하는 거긴 한데 보면은 이제 뭐
더킹도 잘하고 어퍼도 날리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와 이거 뭐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봤던 뭐 AI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복싱 그죠. 로봇 예, 영화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장난 아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AI가 요즘에 대기업의 인력을 많이 감축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선 더 심해요. 그러니까 코딩하는 사람들 다 잘려 나가고 있고 그거를 대부분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입을 안 뽑고 경력만 뽑는다 그래요. 그 정도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기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화를 해야 되니까 분명 로봇에 탑재해서 하면 다 ESS 에너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로봇이라는 게 들어오고 뭐 드론 또 날아다닐 거고 요즘 배송도 드론이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드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본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생성은 어마무시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재생에너지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CS 윈드라든지 하나솔루션도 슬슬 기어 올라오고 있는 그죠. 거고요. 네. 예,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원 다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옥석가리가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다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원전은 앞으로 향후 굉장히 좀 오래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왜 또 그 얘기를 드리느냐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이제 바꾸는 나라들이 이제 있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 10년 동안 거의 투자가 없었는데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원전도 갈 길이 매우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에너지 우리가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작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어. 아까 이제 조선에서는 네. 제가 그냥 설명하면서 다 그냥 설명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 건조해서 토픽은 HD 한국조선 해양이고요. 네. 그다음에 엔진 쪽으로 보면 HD 현대마린 엔진, 또 리포트도 하나 엔진이 사실 수주 잔고가 제일 좋긴 한데 좀 약간은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리포트가 애매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엔진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DF 엔진 앞으로 친환경선에서 DF 엔진 비중 굉장히 높아질 건데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리포트도 매우 긍정적으로 그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해 보시면은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DF의 비중을 지금 한 자릿수밖에 못 채웠거든요. 거의 절반 채워야 돼요. 갈 길이 매우 멉니다. 괜히 성장주라는 키워드가 리포트 이름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는 딱 저는 두 개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입니다. 근데 대장주. 저는 해외 종목 같이 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 기업에서는 G 버너바랑 뉴스케일 파워 요 적어도 이 두 개는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고 싶다고 하면은 뭐 컨셀레이션 에너지나 오클로 정도까지는 같이 포함하셔가지고 너무 다 포함인데 오클로까지 가면은 아니, 그죠? 그렇기는 한데 왜 그러냐면은 국내는 일단 대선 후보가 이 원전에 대한 정책 자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체코 원전이라는 또 이제 딜레마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해외를 꼭 믹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알차게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바이오와 관련된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제약, 바이오 섹터는 대한민국에서 1년에 한 번쯤은 주도 섹터가 되는데요. 딱히 호재가 없어도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매년 열리는 대형 글로벌 바이오 학회 일정에 맞춰 기대감에 상승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3대 암 학회와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세계 3대 암 학회를 말씀드리면 미국 암 학회, 미국 임상종양 학회, 그리고 유럽 종양 학회인데요. 전 세계의 암 연구자, 의사, 제약사, 바이오 기업이 참여해서 암 연구와 치료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학회입니다. 미국 암학회는 1907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암 연구학회로 암의 기초 연구부터 임상, 전임상, 예방, 진단, 치료 등 암과 관련된 전 분야를 포괄합니다. 신약 개발, 최신 연구 트렌드, 혁신적 치료법 등 기초 및 전임상 연구 발표가 많은데요. 암 연구의 최신 동향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신약 후보 물질이나 혁신적 연구의 결과들이 처음 공개되는 무대이기도 하죠. 다른 암 학회와 비교하자면 기초 암 연구와 초기 임상 연구 중심의 학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임상종양 학회입니다.
매년 6월에 시카고에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신약의 임상적 효과와 부작용, 치료 가이드라인 등이 발표됩니다.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신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는 만큼 글로벌 표준이 되는 치료법이 결정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신약 승인, 보험 등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의료진, 제약사,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유럽종양학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가을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데요. 아스코와 비슷하지만 유럽 의료 환경, 규제, 치료 트렌드에 맞춘 연구가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아스코 발표 이후 추가 임상 데이터나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발표되고요. 환자 삶의 질, 치료 접근성 등 환자 중심의 주제도 강조되곤 합니다. 미국 암학회가 기초 단계라면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유럽종양학회는 임상 진행 과정과 연구 결과에 좀 더 집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3대 암학회와 더불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알려드릴게요. 매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500개 이상의 글로벌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업체들과 투자자, 업계의 리더들이 참여하는데요. 앞에서 설명해드린 암학회와는 다르게 비즈니스와 투자에 초점을 맞춘 행사입니다. 이곳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의 큰 그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매년 대형 거래와 M&A 등 투자 소식 발표가 많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들썩이기도 하죠. 행사를 통해 발표되는 주요 소식들은 저희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종목 파인더로 오늘도 파이널샷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종목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앞서 영상에서도 세계 3대 암학회 관련한 설명을 보셨는데 이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 ASCO, 아스코가 현재 이제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K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 행사에 출격을 하게 될 텐데요. 기간은 현지 시각으로 5월 30일,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매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120개국 400여 기업의 4만여 명의 관계자가 이 행사에 모이게 됩니다. 내용으로는 2, 3 상산 등 후기 데이터 등 상업화를 앞둔 약물을 공개하기 때문에 특히나 기술 추출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큰 행사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아스코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몇 개의 기업들 좀 짚어보자면 먼저 루닛이 있습니다. AI 관련 기업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갖고 있는데 상암 진단 솔루션 AI 플랫폼인 루닛스코프를 활용한 연구 초록 12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경우에는 차세대 이중 표적 항암제 신약 네스파립과 관련해서 2건의 임상 데이터를 또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뮨온시아는 유한양행의 자회사인데 이번 달에 상장한 회사이죠. 단클론 항체 임상 1, 비상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화제약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경구화 리포락셀 유방암 관련해서 3상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경우에도 췌장암의 항체 신약 PBP1510 병용요법과 관련해서 초기 데이터 글로벌을 최초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췌장암 시작 같은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투자자들도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아스코 2025 관련 기업들 현재장에서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흐름이 돋보이는데요.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15만 8,30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1%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ABL 바이오가 7만 9,1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는 13,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스코 관련해서 또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코로나 백신을 맞아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재확산까지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재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라는 그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8.8%로 집계가 되면서 21주 차에 8.8%로 20주 차부터 2주 연속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홍콩과 중국 등 인접 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의 여름철 환자 수 증가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번 여름철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오늘 백신주 위주로 또 코로나19 관련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샤페로는 연일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6%대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3,77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국전약품 샤페론과 함께 움직이면서 함께 또 업무를 해나가는 기업인데 8%대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앞타바이오가 7%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진매트릭스도 1에서 3%대 오름세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뉴스 어떤 뉴스 나오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이 종목들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조선주 이야기를 또 하고 가야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노르웨이 선박 전시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노르시핑 2025라는 전시인데 6월 2일부터 6일까지 현지 시각에서 개최가 되고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국제적인 전시회인데 선박과 해양 에너지 산업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1000여 개의 유관단체와 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삼성중공업이 행사 기간 중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적용 LNG 운반선의 기술 승인과 쓰리카고의 탱크 LNG 운반선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입니다. 이 소식 오늘 주가에도 역시나 호재가 돼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제시가 됐는데 DS투자증권에서 실적 성장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 가능성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폭발적인 수준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내년부터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삼성중공업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삼성중공업의 시총이 더 오른다면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점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조선주 시세는 어떨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는 장 초반에 비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더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오늘 대장주 역할하면서 5%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16,9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G 현대미포 역시 2% 가까운 오름세, 세진중공업도 1%대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NC소프트 짚고 가겠습니다. 아이온2를 공개를 했는데 주가는 어제 강세에서 다시금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어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제작진들이 직접 참여한 유튜브인데 신작 게임 아이온2를 공개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게임 완성도에서 좀 자신감을 표출했고요. 포커스트 그룹 테스트 등을 진행한 후에 올 내 안에 연내로 국내와 대만에서 해당 게임을 출시할 것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감에서였을까요? 오늘 주가는 하락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더해서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에서 리밸런싱 영향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NC소프트의 경우에는 5월 정기리뷰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서 제외가 됐죠. 오늘 장 마감 후부터 종목 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리뷰 이후로 MSCI 조정 결과를 좀 보시면 NC소프트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머티도 편출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이번에 편입이 된 삼양식품과 한화시스템은 주가 강세 흐름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흐름도 짚어보고 가시죠.
게임주의 경우에는 확실히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NC소프트 3%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2에서 3%대 약세를 오가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펄어비스와 네오힐즈 홀딩스가 이 업종원에서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네오힐즈 홀딩스는 2% 가까운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별로 이슈 그리고 자세한 시세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의견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K증권 이천PB센터 서용원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징주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눈길을 보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KB금융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금융 지주사들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결국엔 물가의 상승폭이 좀 적은 상황에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점에서는 금융주에 대한 지주사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화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질수록 배당에 대한 높은 주식들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특히나 기관 위주로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과 더불어서 밸류업 관련 이슈와 더불어 배당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같이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금융주들에 대한 추세가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당분간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녹십자 웰빙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13% 넘는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조 시장인 보톡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이니바이오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녹십자 웰빙이 지금 에스테틱에 대한 부분들, 결국 미용과 시술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니바이오의 특심 품목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를 살펴보면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좀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좀 시세가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1,000원 구간에 대한 저항대는 물론 존재는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우리가 좀 충분히 좀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베팅을 해보신다면 종가에서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랜만에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종가 베팅으로서 매력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그동안에 너무 못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외면을 좀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잠시 2,700선에 대한 이탈이 나왔지만 2,700선을 돌파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좀 패시브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삼성 그룹들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픽스에 대한 분사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룹의 효율화를 좀 극대화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에서 가장 전자에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인 파운더리 쪽도 이제는 좀 경쟁력을 갖기 위한 분사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정들은 상당히 좀 삼성전자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실 아직까지 HBM 쪽에 대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엔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디램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저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고 있지만 뭐 2,700선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면 삼성전자를 상승시키면서 지수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도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점에서 좀 종가 베팅주로서 좀 관심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 15개 펼쳐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앞서 살펴본 NC소프트 자리하고 있고요. HS, 효성 같은 지주사도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관련주, 샤페론도 자리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오늘 어떤 종목 포착해 주셨을지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넥센타이어 골라주셨네요. 오늘장에서 4%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는데 어떤 점에 좀 주목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제 관세 영향에서 이제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우리나라 3대 타이어사 중에 가장 불리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넥센타이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는 뭐 화제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시세 흐름이 사실 그렇게 잘 나오진 않은데 오히려 가장 좀 뭐 관세에 대해서 불리하다라고 했던 넥센타이어가 오히려 시세가 4월달 중순서부터 계속 좀 끊임없이 오르는 흐름이 일단은 좀 시장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좀 넥센타이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타이어 회사들이 뭐 신차에 그 전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기아에서 첫 전기 세단 이제 EV4 신차용 타이어를 넥센타이어가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뭐 어떤 실적적인 입장에서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 3사의 전체적인 1분기 실적의 분위기를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한국타이어부터 좀 보면은 한국타이어 1분기 매출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뭐 사실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 광주 공장에서 화재가 크게 나면서 좀 약간 빛이 바랜 듯한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넥센타이어는 1분기 매출은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전년비 대비해서 한 13% 정도 일단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는데 그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시장에서 특별히 그 부분을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시장에서 이제 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사실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뭐 보험도 드러났고 사실 보험도 굉장히 큰 금액을 드러났고 그다음에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우리 전체 매출의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다라고 뭐 밝혔죠. 그래서 이제 주가도 이제 저점 찍고 좀 나름대로 러프하게 반등 중이긴 한데 분명 그걸로 인해서 생산 차질은 있고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데까지는 이게 뭐 한두 달 걸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나 넥센타이어 쪽 일단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좀 약간의 어떤 뭐 생산 차질이 있어서 공급 차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타이어보다는 저는 넥센타이어 쪽에 오히려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 타이어 3사 중에 미국 관세와 관련돼서 한국, 금호, 넥센 중에 가장 넥센이 불리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했냐면 네. 넥센은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창고만 있습니다. 재고를 쌓아놓은 창고만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쪽이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이 20%를 차지를 하죠. 전체 매출에서. 그래서 넥센타이어 쪽에서는 뭐 사실 특별한 대책은 사실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창고에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그다음에 가격을 좀 올리는 전략으로 가겠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 조금 더 치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넥센타이어가 오르는 이유가 사실 뭐 금호타이어의 화재나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타이어 이제 도매 업체죠. 뭐 아메리칸 그 타이어 트리뷴이라고 얼마 전에 파산을 해서 넥센 타이어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한 기업인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약간 타이어뱅크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타이어뱅크. 그 기업이 파산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그 경영 정상화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정상화가 됐죠. 이게 미국 쪽의 매출이 넥센 타이어 입장에서는 아메리칸 타이어 트리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장에서 가장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차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이란 전반적인 느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달 중순서부터 지금 넥센 타이어가 계속적으로 차분하게 오르는데 현재 여기서부터. 그렇죠. 금호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 흐름을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 전혀 다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넥센 타이어의 시장 지금 현재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수급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관 수급은 지금 쭉 계속 빠졌네요. 그렇죠. 장기가 이제 파란색 선입니다.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엔 좀 저점 잡고 약간의 순매수 전환의 분위기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큰 도움은 안 되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좀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점. 정리를 하면 다른 타이어사들과는 좀 다른 어떤 그 주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만 일단은 체크 포인트를 계속 삼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의 함께 일하는 회사가 경영 정상화 수순을 잡으면서 이 종목에도 수혜가 퍼지고 있다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수급 분석도 도와드렸으니까요. 함께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보셨나요? 두산테스나 이 종목도 오늘 급등합니다. 두 자릿수대 급등세. 어떤 일이 있는 건가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습니까? 네. 어떤 일입니까? 두산 테스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되면 두산 테스나는 무조건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른다. 그게 이제 상반기에 가능성이었다가 지금의 이제 오늘 어떤 오피셜 기사가 꼽히면서 두산 테스나 쪽으로 어떤 수급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뭐 외국인 기관 수급보다는 이제 개인 수급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산 테스나는 우리나라 뭐 유일이죠. 유일의 이제 그 비메모리 그 웨이퍼 테스트하는 기업인데 그냥 완벽하게 그냥 삼성전자향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하게 삼성전자향 기업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센티멘탈적인 모멘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벽하게 펀더멘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센티멘탈적으로 아주 크게 작용할 부분은 바로 테스나의 그 FSD 칩입니다. FS 칩은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칩이기 때문에 지금 3세대가 이제 나오기 직전인데 1세대도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2세대도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1세대, 2세대 간격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간격이 이제 3세대 칩이 나오기 바로 직전인데 얼마 전에 그 테슬라에서 삼성 쪽에 이제 기술과 관련된 어떤 그 인원이랑 그다음에 일단 구매 담당한 인원이 그 삼성 파운드리에 왔다 갔어요. 테슬라에서 이거 오피셜로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3세대 칩도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맡을 가능성이 거의 뭐 확정적이지 않나 이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인데 다만 이거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힘든 게 어떤 부분이냐면 1세대도 이미 뭐 삼성이 만들고 있고 2세대도 삼성이 만들었고 지금 만들고 있고 근데 3세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뭐 플러스 알파로 되는 건 아닌데 뭐 굉장히 상징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심리적으로 두산 테스나와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것보다는 어떤 그 안정적인 매출의 확보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식처럼 이게 되면 두산 테스나는 무조건 실적이 좋아진다. 그게 어떤 거냐면 네. 삼성전자 휴대폰에 그 메모리가 그 AP가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죠. 하나는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의 자체 AP 이제 엑시노스가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삼성이 엑시노스를 국내에는 넣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 글로벌 제품에는 거의 대부분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넣었는데 상반기에 그 이런 어떤 기사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직접 밝힌 건데 갤럭시 S26에는 그 글로벌적으로 그 엑시노스를 꼭 넣는다, 반드시 넣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오늘 드디어 기사화가 되면서 두산 테스나의 어떤 주가 흐름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자체 AP를 글로벌이든 국내든 갤럭시에 적용을 하면 그거에 대한 그 웨이퍼 테스트는 당연히 두산 테스나가 맞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두산 테스나의 실적이 상향했을 때와 하향했을 때는 이 엑시노스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갤럭시 Z 플립, 엑시노스 탑재 뭐 확정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이 뉴스가 좀 나온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차트랑 수급인데 이제 수급이 사실 이게
오늘 이제 완전 개인 수급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파란색 선의 기관 수급과 빨간색 선의 외국인 수급이 사실 오늘도 좀 약간 들어오는 느낌이 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팔 수 있는 물량, 오버행 물량은 거의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았고 올해 하반기 보통 우리 두산 테스나를 이제 리포트 같은 거 보면 상저 하고라고 많이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그 현실화가 되면서 주가도 오늘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은 나름대로 뭐 좋은 어떤 수익률을 줄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삼성전자 향으로 엑시노스 다시 생산을 시작한다. 이 뉴스에 오늘 급등을 했고 어떤 시세가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종목 골라주시죠. 저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이유는요?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보통 뭐 시장에서 짝을 지어갖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짝을 지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제 이 종목이 오르면 이 종목이 뭐 꼭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데 보통 뭐 짝꿍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HD 현대 인프라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그동안 뭐 현대 건설 기계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 건설 기계가 좀 약간 잠잠한데 어제 오늘 근데 오늘 그리고 오늘은 좀 약간 뭐 고점에서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2분기라 지금 1분기 실적은 모두 주가에 지금 적용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분기 실적 짤막하게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기대치 보통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는데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안 좋은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좀 없었어요. 근데 감소했지만. 그렇죠. 네. 예. 일단 3월 달 말서부터 4월 초까지 떨어진 건 이제 관세 때문에 좀 떨어진 거긴 한데 영업이익은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선방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24년도 실적 악화 요인이 좀 상쇄가 되면서 25년도에 그게 이제 단점이 장점으로 좀 약간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가 좀 있는데요. 24년도에 이 현대 인프라코어가 그 프로모션을 엄청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뭐 가격 할인 같은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24년도에 거의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관세에 관련된 이슈만 좀 약간 불확실성만 제거되면 나름대로 이제 실적 성장과 주가 흐름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의 사실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K2 엔진을 이제 그 현대 인프라코어가 만들거든요. 근데 전체 매출 대비해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10% 조금 넘는 부분인데 워낙에 이 고마진이기 때문에 매출은 10% 조금 넘지만 거기서 남는 영업이익은 상당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현대 인프라코어의 주가 흐름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실적 개선을 불러일으키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전 세계 1위 건설기계 이제 캐터필러라는 기업의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오르거든요. 근데 캐터필러의 현재 주가 상황을 좀 약간 체크를 해보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된다라고 했을 때 캐터필러의 주가가 좋다라는 것은 뭐 미국 쪽의 건설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거나 뭐 사실 뭐 실적이 그렇게 뭐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주가니까 나름대로 현대 인프라코어도 일단 관세 이슈만 관세가 이제 뭐 자고 일어나면 지금 현재 뉴스 플로우가 좀 바뀌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현대 인프라코어가 다른 건설 기계 대비해서는 조금 더 방산 쪽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은 어떤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 네. 한번 잠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목요일 날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게 올랐다가 오늘은 좀 약간 음봉이지만 밑꼬리를 좀 달고 있는 느낌의 주가 흐름인데 빨간색 선의 기관 지금 5월 달 들어서 상당히 어떤 순매수를 강화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길게 어떤 그 매수 기조를 유지를 했지만 중간에 한 3월 달 정도에 잠깐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 쪽으로 전환돼서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순매수를 좀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딱 9,400원인데요. 이제 9,400원 전후를 일단 매수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1,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8,500원 정도를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로 살펴봤습니다. 미국 캐터필러의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만큼 함께 연동될 수 있는 흐름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11,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시 구간 키워드 통해서 같이 한번 시장 흐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통신 장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증권 측에서 이 통신 장비주 KMW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미국에서 대규모 주파수 경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이 시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경매가 완료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매가 진행이 되면 KMW가 수혜를 입어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 영향단에서 통신 장비주 전반에 수급이 붙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증권 측에서는 KMW에 대해서 목표 주가 15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현재 10만 1,420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상한가 도달을 했고 오이솔루션 11%대 급등, 이노아이어리스, FR텍 모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장이 하락할 때 튀어오르는 테마죠. 오늘도 시장에서의 움직임 강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과 홍콩, 대만 같은 중화권뿐만이 아니라 태국에서도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인접 국가인 국내에서도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5세 이상은 백신을 맞을 것을 좀 권고를 했던 모습들도 나왔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움직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진단키트부터 시작을 해서 백신 그리고 해열 진통제까지 순환매 수급이 좀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이백 같은 경우 2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국전약품, 시젠, 랩, 지노믹스, 엑세스 바이오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그래도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조금은 힘을 내주고 있는 거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일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 사실 일반적으로 2분기 선케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 화장품주들 1분기에도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2분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화장품주들도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달바글로벌 오늘도 9%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1분기에 최대 실적을 내놨다라고 평가받는 코스맥스도 2%대 강세, VT, 콜마홀딩스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펌텍코리아 현재 보합권 그리고 강보합에서 움직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잡아드렸고요.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법조계 이슈를 경제계와 함께 엮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법조팀의 성주원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하이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이브의 주가가 3%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이브가 좀 악재성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하이브의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 의장이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고 보니까 검찰 수사 의뢰까지 검토되고 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특히나 경찰이 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라는 뉴스 나왔는데 이 개요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이브의 기업 공개, 즉 IPO 과정에서 불거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이 지금 조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식으로 하이브 주가가 최근에 급락하는 등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이 금융감독원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지난 2020년에 이제 하이브가 당시에는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죠. 당시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금감원은 방시혁 의장이 2019년경부터 회사 상장을 추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에게는 IPO 계획이 없다라고 하거나 혹은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주주들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그럼으로써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에 그 지분을 방 의장 본인과 또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 즉 PEF가 사들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으로 발생할 차익의 약 30%를 자신이 넘겨받기로 하는 이면 계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서 상장 후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라는 것이 이번 혐의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IPO를 할 계획이었는데 IPO 계획이 없다라고 하고 요 차익을 공유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인데 만약에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일단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이 사기적 부정거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서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중요 사항에 관해서 거짓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을 포괄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이번 사안처럼 상장 관련해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조만간 이 긴급 처리 방식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금감원과 별도로 경찰에서도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 주가가 이에 따라서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하이브의 기업적인 이미지나 아니면 경영상의 문제들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이런 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브 주가가 장중 한때 8% 이상 급락하는 등 상당히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감은 이제 한 2%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바로 전날인 28일에는 또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전량을 중국 텐센트에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중국 법인 설립 계획까지 발표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한때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하루 만에 바로 찬물을 끼얹은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러므로서 단기적인 투자 심리 위축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번 사태가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의 도덕성 그리고 경영 투명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업 이미지 실추 또 지배구조 리스크 부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바로 이런 점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방시혁 의장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금감원 조사나 검찰 수사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현재까지 하이브나 방시혁 의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과거 유사한 논란이 있었을 때 하이브 측에서는 이런 이익 공유 계약 등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 그리고 신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금감원 역시 현재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 또 금감원의 수사 의뢰 방침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하이브 측도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와 함께 또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금감원의 공식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또 소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하이브와 함께 짚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그룹인데 한국타이어 그룹의 이 조현범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소식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억 원대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회장이 어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현범 회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또 공정거래법 위반 등 총 9가지에 달하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이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중에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열사 자금 약 50억 원을 개인적 친분이 있는 회사에 충분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대여해준 혐의, 그리고 부정청탁을 받고 계열사의 여행사 업무를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 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이런 것들이 유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고가 차량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혐의, 또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을 지시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또 개인 이사 비용과 가구 구입비를 회사 돈으로 사용한 혐의, 이런 것들도 다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요. 1심에서 인정된 횡령 배임 액수는 약 7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사실 혐의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유죄와 무죄 판단이 갈린 핵심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 배임 액수는 약 70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또 무죄로 판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 부분,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에 가장 액수가 컸던 부분이 이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 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서 한국타이어에 13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그런 특경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바로 사실상 조현범 회장의 혐의 중에는 가장 큰 그런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3년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그런 실형이 선고된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이 MKT와의 타이어 몰드 거래에 적용된 이른바 그 신단가 테이블의 도입 목적이 정당했고 또 그 가격 산정 방식 또한 합리적이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MKT에 유리하게 가격 책정 방식이 왜곡되었다거나 또는 조 회장이 MKT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인에게 아파트와 차량을 제공하게 한 일부 배임 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좀 사업상 관계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특히나 좀 재판부에서는 조 회장을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이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1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보다는 상당히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을 바로 법정 구속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구속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일단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조 회장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는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또 범행 기간도 4년에 가까울 정도로 길다는 점, 이런 점들을 꼽았습니다. 또한 자백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또 특히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들을 좀 재판부가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다만 한국타이어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대부분 회복됐고 또 일부 범죄는 회사의 무형적 손해에 그쳤고 또 그룹 차원에서 준법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점, 이런 점들은 조 회장에 대한 그 양형이 조금 유리하게 참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일단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은 조 회장의 죄질이 불량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그런 엄중한 판단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네, 일단 뭐 그룹 총수가 구속됐습니다. 이게 큰 사건이죠. 한국타이어그룹의 경영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조 회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됨으로써 한국타이어그룹은 당분간은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초 인수를 마무리한 글로벌 자동차 열관리 솔루션 기업 한온시스템의 어떤 경영 정상화 작업이나 또는 최근 발표한 스타트업 투자 등 이 그룹의 신성장 동력 발굴 전략 추진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에 아무래도 총수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어지거나 또는 방향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조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것이 확실시되는 모습이고 또 항소심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다시 보석을 신청해서 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 할 가능성도 역시 예상이 됩니다. 조 회장은 어제 법정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라는 짧은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오늘도 0.5%의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장바구니가 달라졌습니다. 매수 종목 5위에 들었던 엔비디아가 올해 처음으로 이달 들어 6위로 밀려났습니다. 같은 기간 투자자들은 5억 2,423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10위권 밖이었던 나스닥 100 지수를 한 배 추종하는 ETF는 4위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중동에 최신 AI 칩을 대량 공급하고 새로운 중국용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 등 호재의 주가가 반등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달 들어 21.4% 올랐습니다. 지난달 장중 86.62달러까지 추락했을 때와 비교하면 56.4%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블랙웰 4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의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제 시장 관심은 2분기 가이던스에 쏠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또 저사양 H20을 대신할 버전의 칩을 갖다 이제 곧 출시할 것처럼 이제 판매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해해가지고 최근에 또 중동발 뭐 수주 이슈나 이런 것들까지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포드 가이던스를 생각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제시한다면 시장은 이거는 한 번 더 고점을 향해서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도 관측됩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 선두주자로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홍풍 유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금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그리고 최영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 파란불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지수가 2,700선 위로 한번 올라갔다 오면서 일단은 지수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일단 주도주 위주, 그러니까 그동안 좀 주도했던 섹터들의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조선주, 뭐 방산주, 원전주, 뭐 해서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 오늘 일단 섹터별 순환매가 사실 빠르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5월달 내내 일단 뭐 약가 인하에 대한 행정명령 이슈도 있었고요. 또 의약품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눌려 있던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 일단 약가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좀 피해를 받았던 CDMO 업체 중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100만 원대 초반 가격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일단 뭐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이 사실은 이번에 의약품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가격대가 좀 러프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7만 원대 ST팜 같은 경우에는 7만 원대 후반에서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어제 주목할 만한 뉴스는 역시 뭐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였을 텐데요. 일단 생각보다 좀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보면 지난 하락폭을 거의 만회하는 이제 150불에 거의 근접한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오늘 이제 CT에서 레포트도 나왔습니다. 이제 180불로 상향하는 레포트도 나왔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요가 아직 충만하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오늘 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 특히 이제 HPM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오늘 차익 실현, 그러니까 세론 물량이 일단 엔비디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세론 물량이 오늘 쏟아졌다. 그러면서 그동안 좀 양호하게 올랐던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두산전자를 가지고 있는 두산 역시 이제 하락의 폭을 좀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이닉스 또한 오늘 상승하지 못하고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소식이 좀 눈에 띄는 것은 뭐였냐면 일단 디램 수율 개선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세대 디램 관련된 웨이퍼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수율이 개선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에서도 나타났듯이 향후 이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맞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과 이머징 시장 대비해서 매우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은 맞다. 그렇게 보고 있고 CT에서 12개월 환율 전망치가 나왔는데 일단 원화 강세가 1,310원대까지는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더해진다면 어느 정도 지수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주에 대한 매수 관점 전해주셨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도 전망 도와주셨습니다. 전문가께서는 현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지겹도록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관세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안 좋겠죠. 이에 따라서 오늘 양지수 모두 다 약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상호 관세를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전일에 있었던 이야기였죠.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상호 관세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로 삼은 거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대통령이 무제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다고 판단해서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라는 거는 외교라던가 안보 위협에 있어서 전방위 경제 제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틱톡 금지 등이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시 한번 일시 중단됨에 따라서 상호 관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알고 있어야 될 게 무역확장법 232조인데요. 이 근거로 부과되고 있는 게 지금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에 따라서 부과되고 있는 관세는 이와 관련된 이슈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대로 발효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재고 관리라던가 비용 관리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려면 관세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6월 중순까지 유효가 된다라고 한 만큼 효력 유지가 될 걸로 보이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6월 중순까지도 변동성 확대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였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성장주를 편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존에 2.75%였던 기준금리를 2.5%까지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해지기도 하고요. 성장주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한다면은 게임주라던가 대형주 중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영상 콘텐츠 종목들, 뭐 바이오 종목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국면에서는 성장주가 주도하는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2013년에서 15년까지 그때도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였는데 화장품과 바이오주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였죠. 2020년과 2021년에도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였는데 그 당시에도 바이오, 배터리, 뭐 인터넷이라던가 게임주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상황에서 성장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방안들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섹터라고 한다면은 바이오주가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 따라서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들도 있었고 개별 이슈도 있었고요. 또 오늘 밤부터 진행이 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또 재개가 된 만큼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바이오 섹터죠.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것들도 주의를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미코젠이라던가 바이오디타인 이런 종목들이 지정이 됐었는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공매도 거래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겠죠. 그런데 6월부터 이 금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그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런 만큼 공매도 타깃이 될 만한 기준도 높아지고 공매도 중단에 대한 것들도 기준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공매도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더 많아질 걸로 보여서 그런 부분들 주의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바이오주들 중에서는 캐시카우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면은 비교적 이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
이슈 관련해서 의견도 자세히 전달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코스피가 2,720의 거래 마감하면서 9개월 만에 2,700선을 회복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세 하루 만에 2,700선 내어줬습니다. 현재도 2,696포인트, 7포인트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전일 대비 0.8% 약세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약 보합권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빨간불을 켜는 흐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약 보합권으로 734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00은 1% 넘게 빠져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매도로 스탠스를 전환했습니다. 지난 2거래일 연속 순매수세였는데 오늘은 매도 물량, 이틀간 매수 물량을 모두 내놓는 모습입니다. 5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의 매도 우입니다. 개인 나홀로 6천억 원 이상 담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역시나 매도로 포지션 잡고 있고요. 기관이 소폭의 매수 우위, 개인이 1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5월 30일 금요일장,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5월 시장은 사실상 4월보다는 참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가 2,720선을 탈환을 했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는 업종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저평가됐던 업종들 중심으로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늘 삼성전자 결국에는 장 초반의 상승은 모두 다 내어줬고요. SK하이닉스 3%대 하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대 하락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금융주는 장 막판까지 강했습니다. KB금융 강했고 신한지주 1%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 이외에 오늘 원전주도 좀 빠졌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4%대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플랫폼도 함께 만나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대 가깝게 하락세, 카카오는 3% 가깝게 하락이 나왔고 오늘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빠졌습니다. 크랩돈 2%대 하락 흐름 나왔습니다. 삼성물산도 지금까지 잘 가는 것이 좀 무색하게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대 하락 나왔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약간의 혼조세 보였는데 알테오젠 1%대 하락세, 다만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혼조 흐름 보였습니다. 펩트론 3%대 상승 나왔고요. 이제 펩트론은 시가총액 5위권 안까지 안착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으로는 계속해서 탄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ABL 바이오도 오늘 시장에서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진입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휴젤 여전히 강하고요. 파마 리서치 1.8%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쪽은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테크윙 보시다시피 6.8%대 하락 흐름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리노공업 3.4%대 하락, 동진세미캠 1.7%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TCK도 4%대 하락, 이오테크닉스 1%대 하락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보여줬고 그렇다면은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대 가깝게 하락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2,700선을 좀 깨면서 거래 마감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6%의 약보합권 734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1%대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1위권부터 수급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수급 함께 만나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6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 주 들어서 2,700선을 결국엔 탈환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조 원 넘게 사들였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2거래일 동안 1조 원 가깝게 사면서 이제 이게 연속성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쉬어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이거를 샀던 것만큼 오늘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2,700선을 하회할 수밖에 없었고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1,100억 원 가깝게 매도세 나오는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 개인만이 1,000억 원 넘게 샀는데 기관의 매수세는 오늘 시장에서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대 하락 나왔고요. 삼성바로직스,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KB금융은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이렇게 약간 좀 밀리면서 21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 마감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건 좀 크게 빠졌습니다. 5%대 하락. 지금까지 방산주의 어떻게 보면 퍼스트 플레이어로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해왔던 기업인데 시가총액 6위권까지 현재 밀린 상황이고 주가 자체도 오늘 시장에서 좀 크게 밀렸습니다. 현대차 2.9%대 하락, 셀트리온이 이제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이 강했다라기보다는 기아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오늘 알테오젠 1%대 상승, 에코프로비엠 약보합권, HLB 약보합권, 에코프로도 0.5%대 하락 나왔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3%대 상승 나오면서 시가총액 5위권까지 올라왔고요. 비만 치료제가 이제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트렌드가 돼버렸습니다. 23만 원대 뚫어내면서 23만 2,5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또 외환 시장의 분위기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저는 뉴욕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가 강세 100.50까지 상승했던 것들을 되돌리면서 달러 하락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은 전일 1,385원까지 상승했던 것들을 되돌리면서 시작이 1,371원 수준까지 하락하고 달러는 역시 급락해가지고 144엔까지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관세 명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계속 항소가 일어나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갔다가 다시 약세로 가는 소요를 보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전반적인 경제 지표 자체도 신규 실업수당 자체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GDP 수정치 역시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달러에 비우호적으로 나오면서 달러 자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단지 그런데 거의 반면에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달러 원 환율이 1,370원 밑으로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1,380원으로 마무리하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나온 것들은 장중에는 없었는데 일본의 CPI나 이런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시작한 바로 초기에는 원화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는데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어제 금리 인하로 인한 단기적인 원화 약세 부담 털어낸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1,360원대 매수 그리고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면서 방향성을 점점 잃으면서 1,380원에 수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성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엔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앞으로 외환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관세가 미국 관세에 대한 어떤 소요가 있으면은 달러를 파는 그런 수요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항소로 인해 가지고 재차 관세를 유효하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소요가 일어날 것이 다분하고 그리고 분쟁은 앞으로 더더욱 지저분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주의 여러 가지 미국 지표들, PCE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부진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관세 부분들이 계속되면 달러에 대한 셀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지금 현재 1,380원을 중심으로 레인지로 1,360, 1,400 이렇게 큰 박스권에서 특별한 다른 모멘텀이 없으면 뚫어낼 방법은 아직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옆으로 기는 장세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관망 네. 기조가 예상된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영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으로 시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욱 과장님께 질문 드릴 텐데 다음 주 어떤 포인트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다음 주에는 일단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가 있었던 종목들의 좀 세럼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정책적 수혜를 받을 것을 반영했던 이제 주가에 반영했던 오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유독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선 원전 방산과 관련된 이제 주력 섹터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대선과 관련된 모멘텀도 얻은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오늘부터 이제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의 속도가 붙는다는 점은 사실은 이 부분에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미국 법원에서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된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 오늘은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또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관세 부과와 관련된 일단 시장에 받아들이는 스탠스가 일단 많이 무뎌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뭐 새로운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는 사실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간 이제 주도 섹터들의 조정이 사실은 일단 당분간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길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과하게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하지만 기간의 조정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조정시마다 주도 섹터군에 대해서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좀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많이 눌려 있었던 구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분간은 상승세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글로벌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화장품 섹터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일단 실적 모멘텀을 강하게 받고 있는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상황에서 다음 분기 실적 예상치를 예측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실적 모멘텀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멘텀이 밸류에이션을 압도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연도 꾸준히 우상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사실 기술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일단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탑3 ODM 업체들의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하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법 배정과 자사조에 관련된 의무 소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 그다음에 지주사 그리고 증권사들이 이번 주 상승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저가 매수로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최영지 전문가께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발표가 됐던 FOMC 의사록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런 만큼 경제 지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물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3월 달의 경우에는 보합권 수준에서 머물게 되면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PC 지수 같은 경우에는 향후 금리 방향성의 결정을 하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대선 이후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올라갔었던 정치 테마주라던가 인맥주 위주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들이 사실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이 많은 만큼 이런 전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좀 순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던가 추가 경정 예산으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들이 대표적인 중소형주인 건설이라던가 소매 유통주 위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공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치 테마주에서 정책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백지화 정책 관련해서 원전주들이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치매 국가 책임제 관련해서 명문제약이라든가 고려제약 이런 종목들이 당선 이후에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정책주와 관련된 내용들도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다음 주에는 빅 이벤트 대선 관련해서 잘 대비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다음 주 주목해볼 만한 시초가단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김 과장님께서 어떤 종목 주목해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 주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CDMO 업체들의 반등이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ST팜이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네. ST팜은 글로벌 탑3에 이제 올리고 CDMO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의약품 관세 이슈로 과도하게 좀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 좀 저조하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좋아지는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2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에서 이제 자체 임상 중인 에이지 치료제가 있습니다. 에이지 치료제가 일단 환자 모집이 일주일 전쯤 끝났고, 일단 2회 이상 중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8월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하반기에는 동사가 공급하고 있는 이제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렉비오라는 약물에 원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주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8월 달에 12만 원 고점 형성 이후에 일단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그리고 7만 원대 초반 가격, 살짝 깨진 가격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저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7만 원 정도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골라주셨습니다.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저도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HK 이노엔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공매도 타깃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우량 기업들 중심으로는 사실 그런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HK 이노엔의 경우 대표적으로 K캡에 따라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연매출 1조 원 돌파 전망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K캡이 글로벌로 시장을 공략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K캡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3개국에 K캡이 진출을 한 상황이고, 미국 쪽에도 진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신약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용 아토피 치료제를 이번에 개발을 함에 따라서 그런 파이프라인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 시장 또한 최근 들어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멘텀들도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SK이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 특허 연장 가능성 때문인데요. 지금 HK이노엔이 미국 쪽의 K캡 공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P캡 시장에서는 현재 다케다의 자회사인 패썸이라고 해서 복회즈나가 유일한 경쟁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특허 만료 시점이 2028년이었는데 이거를 연장하는 방안을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연장이 되면 2032년까지 연장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HK이노엔이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변동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HK이노엔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 4만 원대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상단선을 말씀을 드리자면 48,800원 구간대인데요.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았던 사례가 많이 있는 만큼 목표가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35,900원 구간대에서 지지받은 구간인데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강한 조정 가능성이 높아서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K이노엔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 그리고 새로운 시장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은요? 저는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변동성 이용해서 중소형주 위주로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마감 인사이트 얻어가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전날 6월 2일부터 이데일리 TV에서 특별한 시간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1시에 시작하는 마켓나우 2부에서 관련된 특별한 코너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파이널샷에서도 또 대담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